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부담부 증여부터 설명드린다고 그랬죠? 기본서 330페이지, 기본서 330페이지, 양가로 6번 부담부 증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부담부 증여는 제가 취득세 할 때도 설명드리고 또 계속 지금 설명드려요. 작년에는 부담부 증여 제가 엄청 강조했는데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깊은 내용까지 해가지고 나왔어요. 작년에 어렵게 나왔었는데 올해 어떻든 간에 작년만큼은 뭐 부담부 증여 좀 강조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담부 증여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취득세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처음 듣는 분들은 특히 잘 들으시고요. 부담부 증여죠.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부담이 있는 증여.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똑같은 예를 드는데 이 예를 사례를 부담부 증여면 이 사례가 머릿속에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돼요. 부담부 증여, 갑이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는데 증여자 갑이고요. 자,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고요. 수증자 을이고 이 시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하는데 자, 갑이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이 있습니다. 차입금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똑같아요. 이런 부담면 증여했을 때 야, 을 왜? 내가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아,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어. 그건 네가 좀 갚아줘. 아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채무를 증여자가 갚아야 할 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될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보세요. 증여자는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요. 요 사례 같으면 3억 부분에 대해서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자, 채무액 상당의 부분에서 양도세를 낸다? 증여자가? 아니,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양도인데 공짜로 줬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인수해서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뭐 하게 됐어요? 면하게 됐잖아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으니까 자,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과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상당액이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이것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 보세요. 이 똑같은 부담증여 사례에서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5억, 2번 3억, 3번 2억, 4번 1억, 5번 5천만 원.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면 수강생분들이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아씨, 난 숫자 약한데 통과해서 안 푼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3억 원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지. 금방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 3억 원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대가 있다고 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수증자가요. 이 채무인수액은 증여자가 갚아야 할 돈인데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수증자는 무슨 대가를 줬냐고요? 자, 토지를 취득했어요. 수증자가 무슨 대가를 주고 취득했냐? 증여자한테 3억 원만큼의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는 유상 취득한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이요.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요 사례 같으면 채무인수액 이외자산 요 사례 같으면 2억 부분에 대해서 수증자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증여에 해당되죠?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 취득세에서 포인트는 요거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무상 취득이냐 보느냐 이걸 뒤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자산은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율이 달라지죠.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은
증여자,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자가 아닐 때 이런 얘기지, 만약에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증했는데 알았어요 여보 3억 원 내가 알아서 갚을게, 남편도 갖다 갚겠죠. 아버지가 고등학생인 자녀한테 이런 부담부증합니다. 어제도 제가 신문기사 보니까 강남에서 세금 포탈 혐의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이 적발됐던데, 보니까 10대가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죠. 10대가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자, 당연히 그러면 조세 포탈 혐의가 당연히 있죠. 그 증여세 내고 했어야 되는데 증여세를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보세요. 아니, 고등학생인 자녀한테 부담부증했더니 고등학생인 자녀가 알았어요 아버지, 아빠 제가 수능 준비하는 틈틈이 편의점에서 알바 뛰어가지고 제가 3억 원 갚을게요. 걔가 무슨 돈으로 3억 원을 갚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이 하면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가지고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330페이지 양가로 6번 부담부증여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부담부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수증자에게 증여자의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여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으로 봐서, 여기가 포인트예요. 누구한테요?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발생되고, 나머지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채무인수액 2배 재산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발생된다, 밑줄이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나 배우자 간 또는 밑줄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합니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합니다. 그래서 인수가 돼야지만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인수되지 않은 것을 추정하니까 결국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또 밑이죠. 그 채무액이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채무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로 봐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아니라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 존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라든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채무 존재는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부증여 양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미성년자한테 이렇게 부담부증여하면, 자, 대출받은 금액이 대출 있다는 것이 금융권에서 확인이 되고 전세금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만, 국가 지자체로부터, 그렇지만 걔가 3억 원을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시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이런 양도라든가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항상 예를 들 때 신혼부부 자녀로 예를 들었는데, 여기까지 보세요. 신혼부부 자녀한테 집 사줄 때 그냥 집 사주는 것보다는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집을 사주면, 그러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여기 단순 증여에 대한 5억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세로, 나머지는 증여세로 계산하는 것이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세금을 절세하기 때문에 흔히 신혼부부 자녀한테 집 사줄 때 사람들이 많이 부담부증여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대가 있다는 것이 채무인수할 시 입증이 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래서 거기 정리됐고, 양가로 7번입니다. 수용이요. 수용은요,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기출체크 14의 기출 문제는 부담부증여 사례인데 요 얘기예요. 제가 설명드린 요 얘기가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설명 다 드렸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봅니다. 양가로 1번 환지처분 또는 보류주의 충당이요. 본문 밑줄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뭐냐면 정책적 목적으로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세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가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니까, 자, 이거 정책적 목적으로 그런다고 그랬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아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겠죠. 요때 사업시행자에서 원토지주자로 이전해 줄 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 토지가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다. 보류지 그러면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나 공사병에 대체하기 위한 채비지를 말하는 건데 요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짜로 이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가 받고 이전하는 거였죠. 다 이거. 그러면 사실상 유상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해야 되는데 왜 양도를 보지 않냐면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면서 왔다 갔다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 늦어지고 사업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자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보류지를 매각할 때는 그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때는 완전히 대가 받고 넘어간 거니까요. 그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31페이지 양가로 1번에서 세 번째 줄 다만 환지받은 토지와 보류 충당 토지를 양도 매각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양가로 2번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이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넘어갑니다. 332페이지에 심화에서 1번 밑줄입니다.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밑줄이요. 2번이요. 위 1에 따라 또 밑줄입니다.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밑줄이요. 20% 초과하면 양도를 봅니다.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러면 토지 경계가 좀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래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정하기로 했는데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서로 값과 을 교환이 이루어지잖아요.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이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럼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는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의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지급한 물건의 소유권 그 자체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기로 한 담보제도이다. 동그라미 2번 양도담보 요건입니다.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4번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첨부해 신고하는 때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자, 밑줄이고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박스 안에 A, B, C는 외울 건 아니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거예요. B번 당일의 재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이 아니죠.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수익하니까 원금 이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니까. 니은번 미줍니다. 다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일의 재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일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히 대가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 불이행 등에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론만 알아둡니다. 양가로 4번 배우자의 직계 민속간의 양도입니다. 한 입을 덮고 자는 사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양도냐 그런 얘기입니다. 겉모습은 양도지만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대관계 인정할 수 없겠죠. 원칙적으로. 아 그렇잖아요. 남편이 자도 말고 자기 부인께서 여보 일어나 봐. 광명인 아파트를 3억 5천에 샀는데 이게 지금 7억이 됐잖아요. 당신과 내가 3억 6천만 원에 팔 건데 살래? 고마워. 매매계약서 쓰고 그래봤자 또 부모 자식 간에 매매계약서 쓰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추정합니다. 동그라미 1번 몇 줄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미 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이요.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가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가 한번 들어보세요. 참고적으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합니다.
자, 부모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는데 공매에 넘어가는데 아들이 달려가서 경락을 받는다거나 또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이 거래된다거나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로 처분된다거나 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부동산 같은 걸 서로 교환해요. 그럼 공시가 되니까 대가 입증이 되죠. 이런 경우는 배우자 직계민속 간의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원칙은 근데 무슨 한여벌도 없고 다니면서 부모 자식 간의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요에게. 그 다음에 333페이지입니다. 공유물의 단순 분할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밑줄이요. 가불이 공유한 부동산을 자기 지분 그대로 분할했어요. 그러면 뭐 대가 받고 준 거 없잖아요. 자기 거 자기가 나눠 가졌으니까 양도당하지 않고. 또 밑줄입니다.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공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재분할해요. 그러면 지분의 변동 없잖아요. 역시 양도를 보지 않습니다. 지분의 변경 없는 공유의 단순 분할은 양도당하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다만 공유 지분의 분할로 지분이 변동되는데 지분 감소한 자가 대가를 받고 공유 지분권을 이전했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가불이 공유한 부동산 50%씩이었는데 감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해요. 그러면 지분 감소한 사람이 공유지분권 대가를 받고 지분권을 10%를 넘겨요. 그러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가와 관계 없잖아요. 근데 자기 거 자기가 찾아간 거지. 근데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되면 자 늘어나면 늘어난 사람은 취득세가 부과되고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이전이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몇 줄이요? 양가로 6번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재산분할. 자, 밑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혼을 한 당사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따라 부동산의 이전 등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가로 7번입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 환원의 동그라미요. 지문에 환원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원 들어있으면. 자, 1번 밑줄입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물에 판시돼서 환원될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가 받고전이 아니잖아요.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니까 자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한 그 소유권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가 받고전이 아니라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은 됐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이고 양가로 8번입니다.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이전 밑줄입니다. 신탁법상의 신탁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유상이전이 아니므로 양도를 보지 않는다. 여러분 신탁의 동그라미요. 지문에 신탁, 환원 이런 말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은 믿고 맡기는 것 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탁 종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것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맡기거나 믿고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거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대가 받고 지내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원, 신탁 들어있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기출 체크가 나옵니다. 334페이지 보겠습니다. 334페이지 기출 체크 보시니까요. 기출 체크 한번 봅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2번 부담보 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요. 부담보 증여에서 채무액 상당액은 채무면은 대가를 받았다고 보죠. 자,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하는데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은 거니까 뭐가 증여세 부과된다고 그랬죠. 증여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3번이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당해자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 불이행 등에서 변제 충당 매각하는 거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물에 판시될 때 소유권 환원,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은요.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본인이 재취득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자 갑이요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어받습니다. 담보로 해서. 그래서 얘 채무자고 그 다음에 채권자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누구 거냐면 채무자 갑소유가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입니다. 병이라는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우리가 병을 민법에서 물상보증이라고 하잖아요.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증여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으면 아까 부동산 임대업에도 해당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이것을 경매에 넘겼어요. 병이요, 이거 웬 날벼락이 나는데 절대 이거 남의 손에 못 넘어가게 경매에 참여합니다. 병이 경매에 참여해가지고 재취득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병이 재취득할 때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자기가 본인이 재취득한다? 이때 재취득은 양도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27에 28에 2번 나왔는데, 자, 자기 소유 재산을 이 공매에 넘어갔을 때 자기가 재취득할 때 이때 자기는 누구냐면 집에 있는 여러분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자기가 재취득했다. 본인이 그때는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을 얘기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제2절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자, 올해는 가끔씩 나오는 건데 올해는 또 왠지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별표시를 3개 하면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요. 본문을 읽어보면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335페이지 일반적 거래의 경우 봅니다. 이거는 기본과정, 기초과정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었어요. 원칙,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은 어느 때를 양도 시기, 취득 시기로 하느냐? 대금 청산일인데요. 본문 봅니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자, 며칠입니다.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 청산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해요. 그래서 대금 청산일 거기다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 X입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원칙 어느 때를 취득 시효했냐? 계약상 잔금지급이에요.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가 안 됐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세상 취득 시효했고, 자, 국수공판법 같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 취득, 국수공판법의 경우는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시효했고,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였고요. 등기일이었고 그겁니다. 근데 양도세에서는 계약사와 관계없어요.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입니다. 대금 청산입니다. 그래서 335페이지 기본서 335페이지 맨 꼭대기 일반적 거래, 자, 첫 번째 줄 대금 청산한 날로 한다 밑줄이고 계약상 잔금지급일 X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이고 양가로 1번 봅니다. 이 대금 청산한 날이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는 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 청산일에 그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및 양도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확정한 경우에 해당 양도세 및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밑줄이요.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근데 양수인이 양도자가 내야 되는 양도세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나 그 부가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판정이 돼야지만 양도세가 계산되는데 보유기간 판정하기 전에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돼서 양도세를 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키려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 양도소득세나 그 부가세액은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금액이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 보니까 취득세에서는 개인 간 거래는 계약상 자금질이고 국수공판법 거래는 사실상 자금질이고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드렸고요. 예배 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이요. 양가로 1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자,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밑줄입니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소일로 한다 밑줄이요. 자,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계소를 취득시로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양가로 2번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럼 언제라고요? 밑줄이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밑줄이요. 자,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와 상관없고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의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의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럼 언제예요? 등기 접수일. 이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양도 및 취득 시 보유한 판정할 때 양도세는 등기 접수일하고 대금 청산일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335페이지 맨 아래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입니다.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있었다. 장기 할부금 매매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하고 자 원칙인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하면 그날이니까 자 인도일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넘어갑니다. 중 빠른 날입니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등기 접수일 하고 인도일 사용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 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양도민 취득 시기는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험에서는 장기 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는 뭐 첫 할부금 지급일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 막 바꿔요. 아니고 중 빠른 날입니다. 장기 할부 조건 매매. 자, 장기 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이런 세금이에요.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있잖아요.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이 자산 보유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놔요. 보유한 동안에. 그랬다가 이번에 일소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할부금 지급하는 때가 아니라 등기 접수일이에요. 등기 접수일. 그래야지 완벽하게 내게 되는 거지. 할부금 뭐 3번 치렀을 때 4번 치렀을 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할부금을 사실은 다 치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칙은 등기 접수일인데 근데 다만 등기 접수일인데 다만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수익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금으로 귀속시켜야 되니까 인도일이나 사용수익일이 등기 접수일보다 빠르면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자 결론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되고 중 빠른 날. 아셨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4번의 수용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 어느 때를 주택이 주장하느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 밑줄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게요 25회 시험 때 개정이 됐는데 그 전에는 수용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었는데 수용 개시일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5회 시험 때 그랬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개정세법인데 시험에 나오면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 3개가 나란히 나와야 돼. 등기 접수일, 대금 수용 개시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 3개 나란히 나와야지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 그랬는데 25회 시험 때 수용 땡땡 사업 인정 고시일 틀렸습니다. 일단 저한테 배운 분들은 하나 나왔으니까 틀린 거예요. 일단 또 사업인정고시는 저랑 관계도 없고요. 자 수용 나오면 중 빠른 날입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 중 빠른 날. 이거 그럴 때 이어서 봅니다. 다만 4번에서 네 번째 줄 다만 밑줄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 밑줄입니다. 자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공부상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서로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요. 그러면 수용권자는 보상금을 누구한테 줄 거예요? 지금 소송 중인데 자기 거라고 서로 소송 중인데 그러니까 보상금을 공탁해요. 그랬을 때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누구 건지 결판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판결 확정일인데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공탁한 날 X예요.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한 날로 한다. 그럴듯하죠? 아니고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판결 확정일.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입니다. 자,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다 팔아요.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할 것이냐? 사용승인서 교불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불 밑줄이요. 예? 336페이지 5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양가로 1번 원칙 어느 때라고요? 사용승인서 교불 밑줄이요. 취득세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에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에서는 언제였냐면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었어요. 양도소득세는 사용승인서 교불이에요. 다른 나라에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나라에 같은 날이에요. 교부일 양도세에서는.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같은 날에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지 뭐 내주는 거나 교부하는 거나 뭐 똑같은 거지. 근데 왜 용어가 표현이 좀 다르냐고요? 그거는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려가지고 조금 그런 거지 의미는 같은 거예요. 교부일이나 내주는 날이 똑같습니다. 자, 양가로 2번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일 중 빠른 날입니다. 몇 줄이요? 양가로 3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요.
자,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겠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밑줄입니다. 그 사실상 사용일로 합니다. 사실상 사용일 밑줄이요. 자, 시험에서 29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었냐? 29회 시험 때 나오기를 정답 지문이 무허가 건축물,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취득식이 땡땡 나중에 추후 사용 승인을 받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아닙니다. 추후 사용 승인 받거나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날이 아니라 그냥 무허가 건축물은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언제라고요?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337페이지 봅니다. 상속에서 취득한 자산. 상속받은 자산은 어느 때 취득하냐? 자, 상속 개시된 날이에요. 그 줄 끝에 첫 번째 줄 상속 개시된 날 비추래요. 비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가 시작되죠. 상속 개시입니다. 7번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은 자, 그 증여받은 날 밑줄입니다. 증여받은 날. 이 증여받은 날이라는 게 언제냐?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를 의미한다고 예규에서 판례에서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증여받은 날이에요. 근데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취득세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세에서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면 증여 계약일이요. 취득세에서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입니다.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입니다. 자, 서로 뒤바꿀 수 있으니까 주의합니다. 8번입니다. 점유 시효 취득에 의해서 취득한 자산. 민법 245조 1항 있잖아요. 자, 점유 시효 취득정인데 제가 다른 곳에서 민법 245조 1항 점유 시효 취득 배우셨나요? 그랬더니 그러길래 제가 타인의 부동산을 자 보세요. 평원공연하게 소유의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잖아요. 245조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법령이. 자, 아니에요? 민법 245조 1항 점유시효 취득 규정이요. 평공연의 소유의사로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민법 245조 1항 봅니다, 여러분. 자, 평원공연하게 소유의사로 1988년도 예를 들어서 9월 달입니다. 1988년 9월 달이면 88 올림픽 열릴 때인데 나는 88 올림픽 열릴 때 태어나지 않았다. 손. 우리 맨 뒤에 우리 태어났나? 안 태어나. 그래서 손을 왜 안 들어? 빨리 손 들어야지. 자, 1988년 9월 달에 난 태어나지 않았다. 에? 손 들은 거 지금? 아, 진짜. 그래, 2명밖에 없나? 셋. 그러니까. 자, 나머지 분들은 굴렁쇠 소년이 굴렁쇠 굴리던 모습이 다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88년 9월 달에 평원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토지 점유 개시했습니다. 점유를 개시하고, 그 다음에 20년에 시효가 만료했어요. 20년에 시효가 만료하고, 그 다음에 2020년 4월 달에 예를 들어서 등기를 접수합니다. 자, 보세요. 어느 때를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자, 취득 시로 할 것이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보세요. 민법은 성립요건지를 취하니까 등기해야지 성립하고 등기해야지 대항하는 건데 우리 세법은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원칙 규정되니까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점유개시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점유 시효 취득한 민법 245조 1항 규정에 따른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점유개시입니다. 예전에 등기 접수일로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등기 접수일도 아니고 시효 만료일도 아니고 원익제다 점유개시입니다. 자, 그 다음 됐고 2번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 1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밑줄입니다. 그 대금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냐는 경우에는 자 밑줄입니다. 그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 밑줄입니다. 양도 및 취득 시로 봅니다. 자, 어떤 얘기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보유기간 동안에 이 자산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보유기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수익에 일시 실현시킨 조세예요. 보세요. 그러면 완공 전에요. 완성 전에 어떤 아파트 완공 전에
대금이 청산됐어요. 그랬다고 해서 대금 청산됐다고 해서 이때를 취득시로 하면, 원칙은 대금 청산이잖아요. 양도세는. 이때를 취득시로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아직 사용 수익도 못 해봤는 걸. 그러니까 양도세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된 자산은 완성 확정된 날을 양도세 취득시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대금 청산한 날이다 이렇게 바꾸겠죠? 완성 확정 전에 대금 청산되면 완성 확정된 날이라는 거. 사용 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보시니까 338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 것도 있고요. 자, 338페이지 2번에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입니다. 양가로 1번이요. 밑줄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밑줄이고 양가로 2번이요.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자, 밑줄입니다. 환지 처분에 의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감소된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여기 포인트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증가감소된 토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밑줄이요. 이게 어떤 거냐?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벌어지는 지역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A-라는 토지로. 환지받을 때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겠죠? 근데 토지는요, 건축물과 달리 종전에 건축물 재개발된다, 건축물 때려 부시고 새로 지은 아파트는 종전 건축물과 동일성이 전혀 없어요. 종전 건축물은 어디 매립지로 갔잖아요. 건축물은 동일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봐서 이 환지받은 A-환지받은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종전 A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보세요.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 빚금친 부분은 이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취득시로 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그럼 틀려요. 그 다음 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전래동화 산신령님과 나무꾼 얘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꼭 일주일을 강의하다 보면 꼭 한두 분씩 꼭 있더라고요. 제가 산신령님과 나무꾼 얘기 전래동화 아세요? 그러면 꼭 한두 분 정도는, 이번 주에도 있어요. 2명 있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쭉 가면서 두 명이나 있었는데 모른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진짜 전래동화. 산에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자로 잘못해서 연봉구에 풍덩 빠쳤어요. 생산수단을 잃어버린 나무꾼이 억울해서 막 울고 있었죠. 수용을 못했는지. 그랬더니 산신령님이 호련히 나타나시더니 금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은도끼도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나무꾼이 잃어버린 쇠도끼 들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정직하다는 둥 감탄했다는 둥 그러더니 이거 싹 다 주고 갔잖아요. 아니 색깔이라도 비슷해야지 무슨 뭐 내 건가? 이렇게 말이라도 해보지. 저는 다르니까 아니라고 했더니 막 정직하다고 하면서 싹 다 주고 갔어요. 부자가 된 나무꾼이 나무꾼이라 안 하려고 이 갑이라는 나무꾼이 쇠도끼를 다른 나무꾼에게 팝니다.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산신령님한테 물에 풍덩 빠졌다가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아니면 옛날에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를 취득시로 해야 돼요? 에? 대장간에 구입할 때 취득시로 해야지. 물에 풍덩 빠지다가 돌려받을 때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에 동일성의 변동이 없잖아요. A에서 A- 여기 보세요. 하얀색 이 환지받은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해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금도끼, 은도끼 갖고 있다 팔아요. 이거 양도일 이번에 파는 날이고 취득일은 어느 때로 할 거냐? 언제 받은 거예요? 산신령님한테 그 사건 때. 자,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보다 증가감소된 토지는 이번에 환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럼 질문 드릴게요. 금방 배운 거니까.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OX요. 예?
X입니다. 제가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쇠도끼인데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지. 환처분 공일의 다음날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환처분 공일의 다음날은 증가감소된 토지가 금도끼 환처분 공일의 다음날이고,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이게 뒤바꾼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동그라미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먼저의 동그라미요. 먼저예요. 시험에서 바꾼다. 먼저 취득한 자산은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꾸겠죠? 취득 시 불분명할 때. 먼저요. 나머지는 잡다한 것들은 됐고, 339페이지 3 취득 시기 의제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보유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요, 취득 시기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증거자료가 없어지고, 또 그 다음에 너무 명목수만 커지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취득시기 일정 시기마다 끊어주는데, 거기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주식 빼놓고 부동산 애들은요,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지 취득일에 관계없이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봐요. 예? 그러니까 1978년에 취득했든 83년에 취득했든 84년에 취득했든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지 취득일에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고요?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봐서 이때부터 보기를 시작합니다. 예? 주식은 뭐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주식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보고요. 중요한 부동산은 의제 취득일을 언제로 한다고요? 1985년 1월 1일 날을 의제 취득일로 한다는 거.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기출 체크 문제 한번 봅니다. 25회 때 문제예요. 소득세법상 양도책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병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칙 대금 청산인데 불명하면 등기 접수일. 2번 증여에서 취득한 자산 언제요? 증여 받은 날. 넘어갑니다. 증여 받은 날. 340페이지 3번에 공시법이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사업이 인정한 것이요.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25회 시험 때. 수용 나왔다. 중 빠른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3개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에 수용은. 하나도 빠지면 틀리다고 했는데 사업 인정은 무조건 틀린 거잖아요. 중 빠른 날이고. 4번입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고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상속은 언제예요? 상속 개시.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 양도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양도세 계산 과정, 이 부분이 어렵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계산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세 납세 절차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다음 주에 봅니다. 다음 주가 하이라이트고요. 다음 주에 이제 역시 또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고, 중요한 틀을 배우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라든가 조금 어려운 내용 일부는 우리가 5월 달에 바로 양도세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또 5월 달에 또 우리가 이어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양도세 계산 과정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배운 내용을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5월 달에 요약집으로 하면서 좀 깊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저를 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마무리 지었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특히 1세대 세율은 이제 올해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2주택 이하, 조정상중대 2주택이나 2주택 이하하고 조정상중대 2주택과 3주택 이상 세율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보유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거. 자, 그래서 중복공제 허용되고 70% 범위 내에서. 근데 개정안은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된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부담 상한 배웠고, 또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우리 자세히 배웠습니다. 종부세. 올해 특히 종부세 원칙 정부부가세인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토지든 주택이든 구별 없이 무조건. 근데 정부부가세인데 그 고유세액 시대 납부기간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일단 올해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종부세 원칙 정부부가세니까 3% 하루만 딱 지나도 깔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우리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 불성시대 때 가산세 적용되는데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이제 우리가 납세 절차
분할 납부 이런 것들 자세한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넘어와서는 소득의 종류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분류과세,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같은 소득과 구분해서 따로 분류과세 한다는 거, 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 달리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죠? 거주자다 국내 주소나 183 이상 거주 있는 거주자다면 국내 국외소득 다, 비거주자면 국내 원천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다. 거주할 때 납세지는 주소지다. 주소지였으면 거소지고, 비거주자는 주소 고소지를 납세지로 할 수 없으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도 배웠습니다.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이냐, 범위, 또 비과세, 전세주택, 분리과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인데, 지역권과 지상권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기타소득이라고 했어요. 사업소득이라는 거. 그래요? 아닙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보다 기타소득이고,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이런 거 했습니다. 또 전세권이나 임차권 대여소득 이런 것들이 부동산 상해 권리대로서 사업소득이다. 이런 것들. 비과세,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도 비과세인데, 단 고가주택과 국외소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한다. 그때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주택은 한 채 두 채일 땐 전세주택은 무조건 과세 안 해요.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한 전세금 몇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받기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럴 때 과세하고, 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는데, 그때 분리과세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라는 거. 요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양도소득세 우리가 과세상, 양도의 개념 유형, 양도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양도 및 취득 시기 다 공부했습니다. 중요한데, 올해 양도세 대상에서 이주권이 추가가 됐는데, 이주권이. 자, 그럴 때 이주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지, 이 주권만 따로 가액을 평가해서 구분 신고할 때는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항상 이 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것만 대상이다. 이런 것들을 등등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런 걸 공부했고요. 고생 많으셨고 건강 잘 챙기시다가 다음 주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